안녕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떠나는 랜선 세계여행 KF 세계영화주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은 이번 그 KF 세계영화주간에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네이버 TV를 통해서 상영을 하는 작품들이고요.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페루 그리고 또 그 터키의 영화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실 특별한 손님도 모셨는데요. 올여름 극장가에서 가장 큰 흥행을 거뒀던 액션 영화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홍원찬입니다. 네, 그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 영화를 어렵게 또 개봉을 해가지고 많은 네네.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감독판도 나오고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네네. 지내셨어요? 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봉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뭐 확장판으로 해서 한 번 더 잠깐 개봉을 했었고요.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또 작품이 마감이 되면 또 다음 작품 준비하고, 예, 뭐 또 아이템 구상하고 시나리오 쓰고 뭐 그런 게 계속 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코로나는 코로나인 거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영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근데 오늘 소개할 저희 영화들이 사실 극장에서 좀 보기 힘든 나라들의 영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고 있는데 그 올여름 보여주셨던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도 태국에서 거의 80% 예, 찍으면서 예, 일본이랑 일본 조금 찍었고요. 그다음 태국에서 주로 많이 촬영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 보면서 액션도 봤지만 네. 오랜만에 태국 풍광을 봤다는 대리만족도 굉장히 네, 네. 컸거든요. 근데 예. 감독님 영화가 첫 작품인 오피스는 사실 한국에서 사무실 내의 풍경이긴 했지만 그 공간이라든지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관찰하시는 그런 시선이 항상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영화들에서 나오는 페루와 터키 이 공간들 그리고 또 인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좀 개인적인 기억 같은 게 있으시다면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페루는 사실 접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뭐 남미에 있다는 거 말고는 그렇게 제 기억에는 페루 영화를 본 건 처음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터키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대표적으로 예전에 알란 파커 감독 영화 중에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였나요? 아, 맞아요. 예, 미국인이 갔다가 그 마약 밀매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그 고통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의 배경이 이제 터키였어요. 그때 터키도 되게 좀 무시무시한 공간으로 소개가 되는데 요번에 본 영화에서는 아주 다른 아주 일상적인 공간으로 소개가 됐었죠. 그리고 요번에 그 페루 영화 같은 경우는 페루를 당연히 가볼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페루라는 곳의 어떤 공간들과 어떤 풍경들을 음악에 맞춰서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한 편씩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소개드릴 영화는요. 페루 다큐멘터리 나는 아직 살아있다인데요. 하비에르 코르쿠에라 감독의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고대 나스카 라인이라고 하죠. 그 허공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 거대한 어떤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지형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페루의 수도인 리마 출신인 감독이 직접 이 페루의 뿌리를 찾아 나선 그런 음악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 페루라고 하면 보통 안데스 아니면 해변 지역의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아마존 지역이라든지 또 그 리마와 같은 도시 지역의 삶을 그 각각의 음악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결국 이 페루 사람들의 영혼 혹은 이 음악의 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탐험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여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로서도 굉장히 담담하게 담아낸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보통 그 상업 영화를 많이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만한 구석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만큼 조금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면은 좀 새로운, 굉장히 그 페루의 일상적인 길거리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체험도 네,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 영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한테는 생각보다 어려운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주로 뭐 영미권의 영화들이나 아니면 뭐 유럽 영화들 위주로 많이 봤죠. 네. 근데 남미의 영화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죠. 근데 뭐 예전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음악 다큐멘터리였고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이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랑은 좀 다르게 흘러간다는 인상이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되게 느리게 이렇게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급속도로 뭔가 변화하고 이런 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 어떤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리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뭔가 그 어떤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그 다큐 중에서도 한 인물을 파고드는 다큐도 있다면, 굉장히 네.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음악가들의 삶, 그리고 또 현존하는 또 여러 축제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떤 한 인물 혹은 어떤 그 현장,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보게 됐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어요? 그 어떤 특정한 한 뭐 거기서 카메라 담는 인물보다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쪽 페루의 어떤 그 격언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나오죠. 그 말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영화 시작하면 어쨌든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이제 자막으로 뜨면서 시작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이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승화시키는 이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전체를 좀 관통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주위에 어떤 이 사람들을 둘러싼 공간이나 그런 자연들은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근데 이제 자신들은 계속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뭐 페이소스든 어떤 감정들을 이제 노래로 여러 명의 인물들이 이제 표현해 주는데,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주변이 급속도로 변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상반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랑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지금 사는 삶이랑의 그런 차이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단순히 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기도 하고, 살아있으면서 가지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 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다.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런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어떤 그런 정서들을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 주신 어찌됐건 나는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간다 이 얘기가 이제 자막으로 처음 뜨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라고 해서 그 실제로 이 페루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설가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실제 이게 케추아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의 언어로 이 말을 네, 네.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게 카카니라크미라는 말이고 실제 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을 한국어로 지금 접하고 있지만 그 현지에서 원제를 밝혔을 때는 이 카카니라큼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영화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실제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들의 어떤 삶의 과거의 태도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아예 제목에 약간 선언적으로 네, 드러낸 네, 네. 그런 거라고도 보여지고 더불어 저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컨셉인 개념의 거죠. 네, 영화라고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전부터 이제 구전되어 왔던 그 농촌의 그 여러 그 노동가요 같은 것들을 가서 들어보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의 또 감정을 부르는 사람이 막 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화도 재미있는 게 보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가 노래 같지가 않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멜로디가 약간 있는 것 같은 주술 느낌이랄까요?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에서의 여인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디를 갈 때 뭘 할 때 다 물한테 나무한테 허락을 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래를 막 갑자기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 허락을 받는 일종의 제의 같이 그렇죠.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음악이 계속되는 영화라면 당연히 사운드가 너무 중요한데 한 번도 후시 녹음 이런 게 없이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하나도 없이 다 현장 녹음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아마존 여인의 노래는 워낙에 갑자기 말하다가 즉흥적으로 막 노래를 하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곡을 녹음할 수 없는 그런 곡들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그때그때 잘 포착하지 않으면 이게 남겨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혼자 네. 연습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감독의 말을 믿습니다, 저는. 네. 근데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 보면 촬영할 때 이런 네. 여건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쵸. 뭐, 특히 다큐멘터리니까 가능한 어떤 촬영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극영화도 마찬가지로, 촬영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준비를 아무리 뭐 치밀하게 해도 현장 가서도 의외성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담겼을 때 또 의외의 어떤 텐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해서 예정대로 찍는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의외성들이 적절하게 또 담겨야지 어떤 영화만의 그런 매력들이 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지금 소개를 해드린 이 토크가 그 실제 영화 상영되는 기간보다 조금 앞서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의외성이 담기는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즉흥적인 포착들 네, 이런 네. 거를 이제 이미 많은 관객이 보신 본인의 영화로 약간 예로 들어주실 만한 저희 사례가 영화요?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다만왕에서 구하소서도 예. 워낙 태국에 가서 막 이루어진 네, 네. 액션 장면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네. 이렇게 뭐 주인공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카메라 앞으로 쓱 지나간다던가 그런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 어떤 방콕에 실제로 고양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유이가 이렇게 애 안고 도망쳐 나왔다가 박정민 배우가 그 경찰에 이제 체포되면서 끌려가는데 그걸 이제 그 인남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뛰어가는 장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앞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또 지나가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카메라에 담기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남이 그 랑냐오 마을 찾아갔을 때는 이제 개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차량을 이렇게 막고 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의도를 해서 이제 그런 거 찍은 거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실제로 그 마을에 개들이 막 많이 지나다니니까 저런 것들을 좀 영화상에 좀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섭외해서 찍은 거고. 그러니까 그 고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받은 것들이 있죠. 예. 그게 있음과 없음이 뭐 어떻게 많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그런 현장감, 포착되는 것들이 없을 경우보다 이게 좋아지는 것. 없다고 해서 그 장면이 뭔가 비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현실의 공간에 쑥 들어가 있는 것 그쵸, 같은 그쵸. 느낌을 예, 주는 거겠죠. 예. 그럼 이 다큐멘터리에선 정말 모든 게 거의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쭉 따라가게 만드는데, 다큐멘터리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되게 즉흥적인 어떤 그 노랫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잘 또 담아내면서도 그 페루의 그 풍경들을 보여주는 샷들은 되게 또 정교하게 또 카메라 포지셔닝을 해서 찍은 것 같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 뭐 연출을 잘 하신 거죠. 근데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어떤 현지인만이 가지는 또 그 어떤 그 공간의 공기들을 잡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또 거기에 정말 어떤 포커스가 가 있어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제로 이 67년생인 감독이 자기가 나고 자란 리마를 포함해서 이 페루라는 나라를 시, 노래라는 어떤 하나의 그 바늘로 이렇게 꿰듯이 만들어낸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이제 세계 영화 주간 자체가 각 나라의 모습들을 또 삶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이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 페루의 다큐멘터리는 이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는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오래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 배척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새로운 것들이 주는 또 긴장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이 영화가 또 흥미로운 지점이 단지 음악이나 또 음악가들의 이야기 이상으로 축제 현장 그리고 그 제2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환기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공간으로 가면서 계속 춤을 춘다든지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마치 이 죽음과 삶의 길이 되는 음악과 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영화가 좀 단지 현실의 문제 혹은 뿌리의 문제가 아닌 좀 더 영원이라는 좀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소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실제로 그 작가로서도 여러 작품들, 추격자나 황해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각색도 하셨잖아요. 근데 2시간 내외로 보통 영화의 완결된 서사가 끝나는 그런 구성 속에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감독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연출한 다만 아리스코아 소서에 보면 그 지금 이 영화 그 이 페루 영화도 보면은 그 페루의 남미의 그 바닷가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는 남미의 막 열대 해변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흐린 날씨에 약간 우중충하지만 그 이렇게 확 트여있는 그 바닷가의 풍경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의 바다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다만학에서 구화소설을 그 준비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인남이라는 주인공이 그 일본 선술집에서 보는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만 같은 그 그쵸. 바닷가의 예. 쓸쓸한 풍경이죠. 제가 딱 그 생각했던 바다가 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바다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의 그 해변의 바다가 아니라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낯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근데 제가 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파나마가 아니라 페루로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 이미지의 바다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의도했던 것도 그 그림 거기서 인남이 선수집에서 보는 그 파나마의 해변 그림이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그 물속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의 뒷모습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아 인남이 결국에는 파나마의 저 그림을 보고 찾아가서 파나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좀 유추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한 그림이었어요, 사실은. 예, 예. 원래 있던 것이 아닌. 예, 예. 어. 그 그림은 사실은 그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약간 석양이 지는 그 바다에서 가운데에는 정중앙에는 그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남자의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든 그림이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 방금 이제 그 어떤 영화 속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영화에도 이제 거기서 그 죽음이 아주 큰 메타포로 작용을 하죠. 아니,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영화에서 어떤 죽음을 맞는 시한부 환자 혹은 지금과 같은 어떤 자기의 끝을 빤히 보고 있는 인물의 마지막 공간으로 바다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네, 있는 네. 공간으로. 근데 이번 다큐에서도 보면은 바다는 그렇게 쓸쓸하고 뭔가 쓸려 나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아마존이나 그 안데스 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물. 영령이 맴돌 것 네, 같은 네, 그 물이 또 네. 계속 흐르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네, 그 창조하고 공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상업과 다큐뿐만 아니라 일종의 산과 바다의 이미지를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감독님이 지금 바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혹시 그런 산과 바다의 이미지에서 오는 어떤 차이가 그래도 그냥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그리고 물을 그 마을에 이렇게 수로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개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물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어떤 생명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이 물이 또 흘러서 또 이제 바다로 내려갔을 그러네요. 때 어떤 그 떠나보냄의 물의 순환 예, 예, 그런 메타포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생명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흘려보내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초반부에 보면 이제 계속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거의 후반부쯤에 가면 이제 그 어떤 도시 공간을 보여주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면은 또 이제 그 바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처음 등장했던 그 어떤 여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카누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뭐 어떤 그냥 그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예, 그런 것들을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 영화에서는 진짜 음악이 마치 어떤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도 약간은 계속해서 이제 내비치고 있지만 마치 그 물의 순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길 바라는 일종의 감독의 제의적인 소망 같은 게 그렇죠. 이 다큐에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진짜. 네.